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12월 12일 오늘 아주 무서운 날입니다. 12.12 내란 사태가 발생했던, 요즘은 12월은 내란의 계절인가 봐요. 윤석열의 내란 친위 쿠데타,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이 있었던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에요, 오늘. 근데 전두환의 군사 반란에 대해서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여러분들 오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10월 12일 전두환의 군사반란의 날인데, 이 12.3 내란이 그때의 군사반란보다 더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이 12.12가 묻혀버렸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정부 업무 보고를 여러 곳을 지금 순회하면서 듣고 계시는데, 오늘은 세종시 정부청사 세종 컨벤션 센터를 찾았는데, 야, 정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내가 저 자리에 기관장으로 앉아있다 그러면 나한테 뭘 물어볼까,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걸 가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천재고 다 행정의 달인이고 어떤 정무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디테일하게 잘할까 봤더니, 제가 이 시스템을 좀 알게 됐어요. 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요, 대통령이 가기 전에 먼저 각 부처에서 올해의 사업 계획, 그러니까 내년 사업 계획, 올해의 사업의 어떤 추진 성과 이런 걸 다 낸대요. 만약에 어떤 그 인천공항공사, 그 다음에 뭐 어디 하면서 일제히 대통령이 방문해서 그 자리에 오면 일제히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린답니다. 일제히 보고서를 올리는데, 당연히 보고서가 올라온다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공개 질타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정부 부처에서, 공공기관에서 보낸, 정부 부처에서 보낸 그 업무 보고서를 꼼꼼히 다 본 거예요. 제 말 맞죠? 이거를 안 보고 질타할 수 없거든요. 웬만한 대통령 같으면 피곤해갖고 그냥 업무 보고 있으면 그냥 읽어보고 그냥 그 사람들 얘기 듣고 마는데, 각 부처에서 올린 업무 보고를 하나하나 다 본 거야. 다 봐서 이거 왜 그러지? 얘네들한테 이거 질문해야지. 여러분들, 저도 심층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 하나하나 다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아야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나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기사만 읽어버리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떤 기사 같은 걸 쭉 보면 되게 어려운 말들로 난해하게 논설을 하거나 사설을 하거나 아니면 그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의 컬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내 걸로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이해가 빠르게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서 저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봤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쟤네들은 업무 보고서를 올리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왜 여러분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깨졌는 줄 아십니까?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 업무 보고서를 지가 만들지 않았어요. 저도 날카롭죠. 걔는 어떤 업무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지 안 본 거예요. 대통령은 업무 보고서가 어떤 게 올라갔는지 꿰뚫고 있는데, 얘는 그 아랫사람들이 업무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올리는 바람에 대충 훑어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질문에 대답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느낌이 딱 오죠. 지가 공관장이고 기관장이라고 해갖고 그 밑에 실무자급들이 전부 업무 보고서 만들어 갖고 대통령실에다가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지는 보지도 않고 대통령은 보고 오니까 대통령이 하나하나 질문하는데 지네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저보다 아는 게 없다. 여러분들 그 말이 아마 그 사람은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을 해요. 공항공사 사장의 임기가 언제죠? 3년입니다. 언제 오셨죠? 취임하셨죠? 2023년. 그럼 내년입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 내년이면 자른다는 거예요. 그쵸? 내년이면 너 자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설적이에요. 이런 거 볼 때 공무원들을 기강 잡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공직기강 잡는 겁니다. 왜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왜 자꾸 딴소리 돌려갖고 하냐. 그거 여러분들 화면 보셨죠? 왜 묻는 말을 이거냐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왜 엉뚱한 소리 하냐 딱 하니까 또 지가 또 뭐 모르는데,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의 인천공항 공사 이사장이라서 깬 게 아니에요. 3년씩이나 된 놈이 너는 어떻게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인천공항 공사 이사장 있죠? 얘 낙하산으로 떨어졌던 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3선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저거 삼선의 새누리당 출신의 삼선 중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떨어뜨려 준 거예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인천 서구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김고은 의원한테 떨어져 갖고 저 국회에서 물러났던 놈이에요. 이학재가 여러분들 새누리당 출신 삼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2022년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당선됐을 때는 그 당시에 인천시장인가? 인천시장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날아간 놈이고, 인천공항공사사장에 2023년 6월에 취임했는데 쟤는 지금 여러분들 내년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놈이에요.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답답했던 거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화 반출 어떻게 막을 방법 있냐. 뭐 책갈피에다 만불 이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외 나갈 때 US 달러 만불 이상을 못 갖고 나가거든요. 그거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질문 하니까 옆에 있던 김민석 총리가 그게 아니라 딴 대답이 옆에다 해석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아직 그거를 잘 모른다고 하니까 아직도 3년이 됐는데 업무 파악을 못하냐, 나보다 더 아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질타가 크게 나온 거예요. 거기도 질타가 크게 나왔던 것이고, 두 번째,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늘 놀란 게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아까 저거는 인천공항 업무 보고를 받은 거고,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 이것들도 정말 다 바보들이더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맨날 열차 표가 없냐. 그랬더니 뭐 병목 구간이 있고 열차량이 적어서 그렇다. 그럼 열차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열차를 주문하는데도 4년이 걸린다. 그래서 안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지금 열차는 주문이 들어간 상태냐. 그랬더니 주문은 넣었다. 그거 어떻게 계약하냐. 먼저 선납금으로 70%를 주고 나머지 뭐 열차를 바꾸준다. 근데 그 우리나라가 계약한 그 선납금을 지급한 그 열차를 만드는 회사가 사실상 열차를 만들지 않고 있고 사실상 사기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 차량은 제때 납품하냐, 납품 지연되고 있다. 그럼 정부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 선지급금을 누가 70%를 주냐? 와,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글쎄, 이게 1조 7천억인가? 짜리 이게 사업이에요. 70%면요, 1조를 선지급으로 주는 겁니다. 열차를 받지도 않은데 1조를 먼저 줘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급한 데부터 돈 다 맞고 열차는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차 수급이 늦어지고 납품 시기를 못 맞추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70%니까 2조에 70%면 1조 4천억이잖아. 그러니까 한 1조 7, 8천억 되겠죠. 그걸 7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어떤 업체가 돈이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선지급금 1조를 줘. 그럼 급한데 빚 갚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열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뒤로 후퇴하다 보니까 열차의 납품 기간을 못 맞추는 거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선지급금 20%못 넣게 해라. 그 70% 먼저 돈 줬더니 돈 받아갖고 딴짓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지적. 나는 참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멋있었던 거. 오늘 정부 종합센터에서 오늘 업무 보고하는데, 과학기술정통부 여러분들 업무 보고였어요. 누리호 발사 공백 우려에 책임질 테니까 매년 발사해라. 와, 대박입니다. 2032년까지 누리호 매년 1회 이상 발사해서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올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러분들 누리호가 미사일 한번 발사할 때 어느 정도 돈이 드냐면 1200억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 그 성공률이 75%밖에 안 돼요. 발사 성공률이.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의 복지 부동을,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시켜도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을 가장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상관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가장 빛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책임질게, 매년 발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부담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번에도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과기부나, 그리고 R&D에 단 윤석열이가 대폭 삭감을 해서 제로로 만들었던 R&D,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 R&D 예산을 대폭 늘려줬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야. 누리호가 한번 발사 성공할 때마다 성공률이 4에서 5%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 중에 한 번 성공하면 50%잖아요. 근데 세 번째 쏘아갖고 성공하면 75%가 되잖아요.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한 번 쏠 때마다 성공하면 계속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돈 1000억 없어갖고 누리호 못 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90% 이상이, 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90% 이상을 이거를 강조로 하냐면요,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이 어떤 이거 인공위성이나 이런 발사체 기술이 자체력으로 90% 이상의 성공률을 갖게 되면요,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어디 봐도 미사일 이런 그 인공위성 이런 거 어떤 우리가 만약에 그 어디에다가 의뢰하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성공률을 갖고 있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90% 이상 정도 되면 발사체를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대박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좋은 데다 지어라. 이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좀 나온 얘기지만, 평수도 넓게 지어라. 뭐 5평, 12평.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뭐 무시하지 않냐. 그리고 25평 막 이런 식의 30평 넓게 지어라. 역세권에서 가까워야지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이건 누구나 여태까지 근데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면에서 이재명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냐면, LH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LH공사한테 당신들 택지 개발 민간에게 개발시키지 말고 왜 민간에다가 그걸 돈 벌게 해주냐. 택지 개발도 LH가 해라. LH 뭐 맨날 빚져갖고 얼마다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택지 개발해갖고 당신들이 분양하면 훨씬 돈을 더 공공에서 환수할 수 있는데, 왜 민간에게 택지 개발을 하고 당신들이 LH 그거만 분양을 하고 그러냐. 그래서 택지 개발도 당신들이 해라 라고 하면서 콕 집어주는 거.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하지 말고 가장 목 좋은 곳에다 개발을 해라. 이런 참 디테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그 돌직구가 한번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방송으로 안 봐도 제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어떤 장면이 또 되게 인상이 깊었냐면, 우리가 사실 빵진숙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우리 사실 없애면서 통폐합을 했죠. 통합을 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미통이라고 부르죠. 첫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미통이의 첫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 편향 종편, 이거 조선일보로 가리키는 거죠. 거의 조선일보는 여러분들 유튜브 수준이에요. 음모론과 저쪽 애들의,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 정부 공격하기 위한 거의 종편 유튜브라고 보면 됩니다. 정편 정치 편향, 오타가 있었네요. 우리 기사 중에 이게 정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정치 편향 종편 대책 왜 없냐, 이거 조선일보를 얘기하는 거고, 방송이 특정 정당 사적 유튜브처럼 느껴진다. 특정 정당, 이거 국힘당 지원사격하는 거 아니냐. 이게 종편인지 유튜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건 뭘 여러분들 얘기한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종편 재허가 심사 한번 논의가 된 적 있죠, 크게. 그래서 MBN이 날아갈 것이다, 아니면 채널A가 날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해내지 못했죠. 다시 그거 얘기한 거예요. 방위통위가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져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서 잘 조정해라. 종편 폐지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거고,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정교 분리의 원칙, 그 다음에 정교 유착 끝까지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통일교 신천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개신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도 문제지만 정광훈이나 이런 일부 개신교회들의 정치 개입, 노골적인 목사의 설교, 이런 것도 정교 분리의 원칙이 손상되는 거거든요. 그구들의 사실 본거지가 된 개신교들 뿌리 꼭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는 감탄사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학재 있죠, 인천공항 공사 사장의 어떤 답변 태도나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딴 나라에서 일해요, 딴 데서 일해요, 딴 데가 있어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대통령이 물어도 대답 안 합니다. 그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답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인천공항에서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딴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새누리당 삼선 출신이라서 건방이. 근데 제가 아까 핵심이 뭐냐면, 그런 인간이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서야 쩔쩔매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지 인천공항이나 딴 데 가면 얼마나 저 권위적이고 저 인간이 일에 관심이 있을까?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죠. 그것도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있는데 앞에서도 저지랄 떠는 새끼가 지 인천공항 돌아가갖고 사장실 들어가면 저 인간이 안 봐도 뻔하겠더라고요. 일에는 관심 없고 안 그래요? 내년 인천시장 도전한다는 소리가 있고,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대통령 앞에 아니래도 돌아가서 다시 뭔가가 저 사람 따끔하게 혼났으니까 일을 좀 할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인간 요 자리 떠나면 안 봐도 저 사람의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참 서글펐어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쭉쭉 나갈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예상했지만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파장이 큰 것 같이 민주당의 어떤 전재수 전 장관, 그 다음에 임종성 의원, 거기에다 전 의원이죠, 거기다가 국힘당 한 명까지 오늘 출국 금지가 됐는데, 이게 한 4-5개월 전에 여름에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가 발설을 한 거였어요.
지금 이게 윤영호가 왜 이게 오늘은 오해가 많다. 직접 돈을 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뺍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윤영호가 특검에 여름에 소환돼 갖고 구속되고 조사를 받을 때는 통일교가 윤영호와 선을 긋지 않았을 때예요. 통일교가 윤영호랑 선을 긋지 않고 윤영호는 오히려 민주당도 물고 늘어지기 식으로 하려고 사실 좀 과장되게 포장해서 국힘당에게 어떤 로비를 했지만 민주당 인사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흘린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이게 그러면 특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말이 샜을까요?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들 있죠. 이제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제 터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면서 근조 넥타이 메고 했던 집단 성명냈었던 김건희 특검 애들이 거기 중에 파견 검사들 있죠. 그 파견 검사들이 조사했던 내용들이 지금 밖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민주당도 연관돼 있다. 걔네들이 이제 복귀하면서 때 밖으로 이제 그 정보들이 샌 겁니다. 근데 윤영호가 이제 그때는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물고 들어가면 통일교의 수사를 더 이상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처음에는 이 특검 대상에 통일교의 어떤 그 윤영호의 로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점점 윗선으로 향하자 민주당을 불게 되면 통일교 수사가 중단될 줄 아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도 걸려있다 그러면 특검이 아무래도 수사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특검의 수사가 중지될 거를 예상을 하고 하지만 특검 수사 범위에는 민주당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밖으로 흘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검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다만 그 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별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은 열어놨던 건 맞아요.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윤영호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해였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와서 발뺌을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 청탁 민주당에게 그런 진술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제 여러분들 특검의 구형량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영호가 4년을 받았죠, 징역. 그렇죠? 징역 4년을 받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어요, 구형. 그러면 1심 선고에서는 대부분 좀 아주 괘씸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깎이죠. 이게 절묘한 겁니다. 징역 4년을 구형을 하게 되면요, 재판장이 집행유예로 빼주기 가장 좋은 거예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때려준다고요. 4년 구형의 반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3년으로 풀어주는, 그러니까 5년이 넘어가는 범죄는 중범죄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미만의 범죄로 해놓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게 대부분의 관례예요. 그러니까 윤영호가 여기서 갑자기 머리를 쓴 거죠. 이게 최근에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름에 처음에 소환돼서 자기를 넘어서 한약자로 올라갈 때 민주당 얘기를 한 게 김건희 특검에 있던 검사들에 의해서 이게 요즘에 이게 밝혀진 거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윤영호는 최근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조사 초기에 얘기한 거예요. 통일교 수사를 확대 못 시키게. 그럼 왜 윤영호는 이제 와서 발뺌을 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절묘하게 특검이 4년을 구형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또 민주당 전재수에게 돈을 주고 어디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본인의 형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윤영호 입장에서는 통일교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국힘당에 로비한 것만으로도 4년을 구형을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여죄로 민주당에게 얼마를 주고 여기에다 로비가 다 밝혀지면 얘는 4년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통일교가 자기를 지금 끝까지 보호해주지도 않고 지금 자기라도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굳이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본인에게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볼 땐 자기한테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들어도 공감하잖아요. 나 특검에서 절묘하게 4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반성하고 재판전에서 선처를 바라고 보석도 청구할 수 있고 집행유예로도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로비했던 명단이 다시 확대돼 갖고 재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4년 플러스 알파가 되면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자기는 계속 못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어떤 통일교 그리고 얘가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야만 통일교와는 이제 단절을 해더라도 통일교의 제2 어떻게 보면 제2 뭐죠? 2순위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비서실장이랑.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의 어떤 재정이나 어떤 애킬레스 같은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나가서 통일교에게 얼마든지 돈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얘가 나가야지 지금 통일교회를 어떤 이것도 자기가 아는 비밀들이나 특검에 말하지 않는 통일교회 애킬레스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빨리 밖으로 하루라도 나가서 통일교가 나를 버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상 뭐 반협박식으로 해갖고 자기 지분을 챙겨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떻게든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7, 8월에 본인의 오판에 의해서 통일교 사건이 전반적으로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끌어들였다가 이게 1심 선고가 거의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 나올 때쯤에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특검에서 이걸 검사들이 터뜨려 버리니까 이게 사건이 민주당으로 퍼진 거예요.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에 있었던 검사 파견 검사들이 특검 15일 날에 해산하잖아요. 특검 마무리 때 터뜨린 사건이에요. 검찰청 폐지를 방해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동력을 빼기 위해서 사실상 특검의 검사들이 터뜨린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전재수, 임종석, 김기환 포함 경찰이 통일교 금품 의혹 정치권 다수 입건을 했습니다. 현재 이 3명은 출국 금지를 시켰죠. 근데 이거는 왜 경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여러분들 수사를 하는 거냐면요. 경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휘과를 막론하고 여야를 가리지 말고 진상규명을 하고 철저하게 일벌백계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부담이 없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현 전직 장관이든 민주당 인사건 대통령이 지휘고하를 막론하지 말고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은 하나도 부담이 없으니까 바로 즉각적인 정치권 인사들을 다수 입건을 하고 출국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 경찰은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을까?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김건희 특검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나 여러 가지 특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 김건희 특검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더 기대를 걸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특검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더 기대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경찰은 이번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실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예요. 내년이면 9월이면 사실상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여기저기서 경찰의 수사권이 의문점을 표시하는 점들이 많은데 경찰이 이번에 특검보다 우리가 더 많은 진실을 다시 새롭게 밝혀내고 본인들의 수사력을 인정을 받게 되면 본인들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나 여론의 몰매를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면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가 정말 경찰이 또 인력풀이 많기 때문에 수사력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검을 보세요. 특별 검사들 그리고 현직 대검에서 파견된 검사들보다 특별수사본부에서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내고 더 많은 사건들을 다시 밝혀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새롭게 특검보다 수사 잘하는 경찰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검보다 수사를 잘하는 경찰이 되는 순간 검찰청 폐지에 오히려 경찰이 사실 굉장히 고무돼 있거든요. 경찰은 이제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늘 검찰에 뭐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심부름꾼 노릇만 했는데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를 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잘 나가게 되면서 경찰의 위상이 다시 설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영장 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당의 제2통합특검도 출범을 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도 같이 동시에 저는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특검이 제2종합특검은 영장 청구권이 있잖아요. 영장 청구권이 아니라 영장 청구. 신청은 경찰이 검찰에게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고 검찰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동시에 가동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발빠르게 경찰이 전재수, 그 다음에 임종성, 이런 김기현을 출국금지를 시켰냐?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발빠르게 대통령의 어떤 말을 듣고 이 사건을 빨리 종결을 짓는 게 아무래도 경찰의 위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임종성 알죠? 이런 애들 다 7인 애들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7인 애들이 결국은 사고 친다고. 7인에 벌써 여러분들 정권 몇 개월 지났다고. 문진석이 7인 애죠. 임종성이 7인 애죠. 응? 김남국 7인 애죠. 그렇죠. 7인회 중에 3명이 6개월 만에 사고 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해석에 윤영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진보 야당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 개혁 약속 이행과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란 전에 약속했던 거 있지 않냐? 응? 그 원내 교섭단체 구속 요건 구속 요건이 아니라 구성 요건 낮춰주고 사회 대개혁하자 이런 건데,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내란 종식부터다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정치개혁이 내란의 마무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어떤 조국혁신당이나 왜 그러는지 눈에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경쟁을 해서는 호남 지역에 뭐 한두 개 정도 외에는 사실상 독자적으로 이길 힘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선거 연대, 그럼 저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이거는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 연대라는 건 자기네 지분 챙겨달라는 거거든요. 지난번 민주당 비례대표 할 때도 용해인은 항상 민주당에 들어왔다가 나가죠. 제 벌써부터 2번째이나 그랬죠. 이게 선거 연대하자는 것은 자기네들도 어디 군수 어디 몇 개 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연대가 뭐예요? 그럼 민주당이 연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얘네랑?
결국은 자기네들이 후보 안 낼게 뭐 서울이나 이런 어떤 뭐죠 격전지 같은데 후보를 안 낼게 자기네들에게도 진보당도 어디 호남에 어디 이런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국 대표나 뭐 개혁진보 4당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대개혁위원회도 출범하고 정치개혁하자는 거죠. 그 정치개혁의 일환에 뭐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고 10석이나 이렇게 낮춰달라 그런 뭐 이거는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의도는 좋은데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요. 내란은 아직도 단 한 건의 재판이 선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 한 건도 선고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정치개혁 얘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정치개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개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헌. 이게 사람들은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정치개혁 안에는 개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개헌을 다시 터뜨리게 되면 국힘당 살려주는 길입니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정치개혁을 이 내란 마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엔 개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를 욕하는 게 아니라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야사당이라는 정당들.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은요. 국힘당을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게 가장 빠른 정치개혁입니다. 저같이 원외 대표가 얘기하고 제가 저같이 정치 야인 생활을 하지만 정치권 안에서 얘기하는 정치개혁은 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정치가 국민 수준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조국이나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은 민주당과 합심해서 반드시 저 친일 반민족 행위 정당 저 정당 없애는데 다 같이 결의를 하면 그게 바로 제일 빠른 정치개혁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 정당에 안 보이는 그런 시절이 오면 그만큼 대한민국 국회가 잘 돌아가고 대한민국 정치가 뜨겁고 진정한 보수를 찾는 민주당과 진정한 개혁을 찾는 야당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짜 보수가 보수여도 역할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배가 늘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국 대표가 얘기한 정치개혁은 개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지방선거를 앞두니까 목소리를 내서 거기에 따라온 용해인이나 김재현이나 어떤 그 사회민주당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 총선같이 한두 석이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지금 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연합해서 사회대개혁 출범을 하자고 하는데 그건 본인들의 목소리예요. 광장의 일부 시민단체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일부 뭐 촛불행동이 됐든 비상행동이 됐든 그런 몇몇 주도자들의 말이 그리고 사회에 우리 늘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오랫동안 투쟁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범해요. 지금 그런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일반 민주 진보 그리고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이 많은 이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은 사회 대개혁이 아니라 내란의 확실한 단죄예요. 단죄로부터 개혁은 시작돼야 됩니다. 단죄 없는 개혁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5.18이 왜 일어났습니까?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을 죽이지 못하고 처단하지 못해서 그 친일파 새끼들이 결국은 제주 4.3 항쟁을 일으켜서 제주도민들을 학살을 하고 그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던 그 원흉들이 전두환과 함께 5.18의 학살을 무자비하게 했던 겁니다.
학살을 이미 한번 경험했던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결국은 제주 4.3 항쟁에서 대한민국의 민간인들을 무참히 30만 명가량 죽이고 이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인 전두환과 그 군부 독재 세력들이 광주에서 이미 한번 해봤던 핵살들을 대한민국 광주 시민들 향해서 학살을 했던 거예요. 그 5.18을 또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5.18의 악령이 윤석열의 내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제 말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 5.18 반란군들을 정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갖고 6개월 안에 전부 처형하고 형장의 이슬로 전부 사라지게 하고 단죄의 역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감히 윤석열이가 아무리 개헌 국무회의를 하자 그래도 그 자리에 아무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단죄하지 않는 역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얼빠진 사법부의 그런 논평들이 나오는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12월 3일 21세기 2023년 12월 3일 날도 정신 나간 줄 모르고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려고 그러고 장갑차를 동원해서 서울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시민사회들이 자기네들이 좀 뭔가를 주도를 하고 그러면 마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 누구보다도 큰 집회도 해보고 시민들을 이끌어 봤는데 몇몇의 목소리가 시민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윤석열과 국힘당에 처절한 단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단죄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언론이 요즘 신나갖고 국힘당의 윤영호와 통일교 이 문제가 터졌었죠. 거기에 이제 특검에서 이제 원대로 복귀하는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이 민주당과의 연루설을 흘리면서 언론은 지금 보도의 형태가 가장 뭐가 문제냐면 양비론이에요. 아하, 이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 형태가 가장 잘못된 게 뭐냐? 국힘당이 돈 받아갖고 사실상 정치자금 대줘갖고 권선동이가 구속되고 윤영호가 구속되고 한학자가 구속됐죠. 민주당 얘기가 2018년 19년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민주당도 돈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언론이 이런 잘못된 양비론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이 기사는 지금 이 사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완전 2021년, 2022년, 2023년에 통일교는 국힘당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 2018년, 19년에 민주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사실상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국힘당에게 올인한 통일교예요. 막말로 죄를 졌다 그러면 9대1이에요. 근데 마치 똑같은 놈으로 몰아가는 이런 언론의 어떤 이 양비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비판해야 됩니다. 어떻게 민주당에 관련된 통일교 문제와 국힘당과 통일교의 문제가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짚어주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 바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저는 이현주 오늘 좀 한번 혼나야 됩니다. 저는 피는 못 속인다. 국힘당에 간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현주가 여러분들 센터병에 걸렸는지 중간에 앉자마자 다시 국힘당의 이미지가 돌아오면서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에 이거 언론이 쓰는 말인데 김건희 특검을 질타합니다. 내가 국힘당 최고위원을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소리가 나오지? 김건희 특검을 질타를 합니다. 갑자기 이현주가 뭐라고 하냐? 수사를 인계를 늦어진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8월 달에 윤영호가 분 거를 왜 12월에 이 사건을 지금 넘겼냐? 미친 거죠.
어? 여러분들 이거 이현주 말대로 하면요, 8월달에 특검이 시작하자마자 민주당도 연계됐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요, 이 특검은 아무것도 수사 못합니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특검 출범이 여러분들 거의 7월인가 8월에 있잖아요. 근데 윤영호가 잡혀가자마자 권선동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국힘당이 어떤 대선에 참여하고 경선에 끼어들었다라는 게 특검에서 밝혔죠. 근데 그때 만약에 특검에서 민주당의 전재수 누구누구 이걸 다 불었다고 생각하면 특검 사실상 좌초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때 경찰에게 인계 안 했냐? 미친 거죠. 국힘당 출신 아니랄까봐, 한일 해저터널 찬성하는 자 아닐까봐. 이게 여러분들 잠바는 바꿀 수 있지만 피 색깔은 못 바꾸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이는 겁니다. 잠바는 지금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니지만 국힘당 갈 정신, 제대로 정신 박힌 인간은 국민의힘에 가갖고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죠. 이런 자들을 지금 하바리들이 지지하고, 이현주가 하바리들의 거의 대목격입니다. 대목. 하바리들을 그렇게 챙긴답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요거만 하고 입으로 좀 넘어갈게요. 오늘 여러분들 그 국회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이 통과가 됐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대법원장의 인원 증언이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논란이 적은 겁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행법은요, 대법원의 확정 선고가 나기 전까지 1심의 판결문이나 2심의 판결문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1심이 끝나면 1심 판결문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2심 판결을 끝나면 2심 판결문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이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다 어떤 피의자나 어떤 변호인 측에서 재판을 대비할 수 있는 1심의 판결문을 봐야지. 그래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 2심 판결문도 앞으로 대법원의 확정 전에 열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두 분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디 갔죠? 자료가 어디 갔네. 네, 이성윤 의원이랑 문정복 의원 두 명이 이제 출마를 했어요. 제가 어제 아마 이모경은 당직, 물론 문정복 의원도 당직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습니다. 이분은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출마하는 자체로 언론에서는 명청대전이라고 써요. 명청대전.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의 싸움으로 몰고 가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의 싸움. 요 명청대전이라는 워딩 하나만으로 정청래 대표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고 전부 친명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성윤, 문정복은요, 이성윤, 문정복이 여러분들 반명입니까? 이분들이 반명이에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는 정확히 보면요, 민주당의 개파청산파와 개파청산하자는 사람들과 신개파로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채우려 하는 개파청산과 신기득권들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제 말 맞죠? 당원 1인 1표제를 찬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개파에 줄 쓸 필요가 없고 당원들만 보고 민주당은 앞으로 진짜 야당 같은 여당의 저력 있는 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언론도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왜 정청래 대표를 압박을 할까요? 정청래가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왜? 정청래는 조선일보가 아무리 까도 신경을 안 씁니다. 국힘당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밀어붙입니다. 유일하게 정청래 대표가 말을 듣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독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화기애애하게 나와서 바로 법사위를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 견제구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명청대전하는 순간 어떤 프레임이 작용을 하죠? 정청래가 반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바로 갈라치기 기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명청대전하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에 맞서는 정청래가 되는 거죠.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섭니까? 누구보다도 내란 종식의 바람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강한 민주당이라는 지지자들의 요구와 그 어떤 당대표보다 가장 개혁적인 그리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당대표인데 왜 정청래를 자꾸 언론에서는 죽이고 싶어 할 거예요? 정청래도 직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정청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서 본인의 정치 인생 끝난다는 건 알아요. 언제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든 이재명 대통령 가장 흔들릴 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이재명 옆을 지킨 사람이 정청래 아니에요? 근데 언론은 계속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기득권이 여러분들 왜 국힘당 입장이나 조중동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새로운 기득권이 생기기를 바라냐? 민주당의 새로운 기득권들의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이 기득권을 압박을 하면 이 기득권들은 조선일보에 무릎을 꿇어요. 제 말 맞죠? 어떤 개파가 있든 하여튼 개파가 새롭게 신종 기득권들이 생기는 순간 그 신종 기득권들은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언론은 거기에 사탕 발림하듯이 기사를 좀 써주고 그 기득권들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기사를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적당한 자기네들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민주당에 기득권이 없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면 어떤 민주당 당원들이 조선일보를 위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지금 민주당의 찐명이 어디 있고 민주당의 반명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친명이고 이재명 정부가 내란 종식을 하고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돼야만 민주당이 진짜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이 서서 대한민국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주류의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에 다 동감하시잖아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5년짜리 권력에 불과하다는 게 언론 그리고 검찰 조이대의 사법부만 봐도 대한민국의 주류는 아직도 해방 이후에 청산하지 못한 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군부 독재의 후손자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도 여러분들 국힘당과 싸잡아서 같이 욕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개파 챙기기, 자기 사람 챙기기 이거 하다가 결국은 민주당도 늘 선거 때만 되면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분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개파가 없으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분당 사태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이 오래가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왜 물론 정치에 입문할 때 누구로부터 입문했는지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새로운 한 획을 걷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원래 우리 민주 진영의 우리 야권의 지도자로 이미 언젠가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분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평평하게 다져진 그런 정치적 토대 위에서 국정원이나 부정선거에 개입이 없는 정정당당한 선거를 해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친노 바람이 일어났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개파 없이 정치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개파 없이 정치 시작해갖고 본인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너도나도 친명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모두 민주당이 친명입니다. 여기에 찐명이 누구고, 어제 박찬대 하는 짓거리 보세요. 당청 엇박자를 막기 위해서 이건태 옆에 서갖고, 진짜 저는요, 박찬대 여러분들 2016년에 정치에 입문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기 전에 안 사람 있어요? 박찬대가 민주당을 위해서 개혁을 했어요? 뭘 한 게 있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있다가 2021년도부터 대선 출마의 어떤 그 목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어갖고 그때부터 박찬대를 우리가 다시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 말 틀립니까? 그때부터 무슨 박찬대가 여러분들 재선의 최고위원감이고 뭐 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응? 지금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 거예요. 지금 사고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게 뭘까요? 정권을 잡는 순간 자기와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들은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되게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되게 잘 됐는데 나는 좀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내가 안 해주면 굉장히 그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것 같고 서운해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와 외교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중도도 손잡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힘당이 사실상 망할 정도로 대통령이 외연 확장을 중도 확장을 하고 있죠. 이자들은 지금 밑에서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들이 뭐예요? 개파 만들고 신종 친노 친문, 여러분들 과거에 친노 친문이 호남의 동교동계를 물리칠 때 결국은 그것도 그 당시 19대 국회에서 호남 동교동계가 안철수와 함께 나갈 때 사실 민주당은 거의 주류의 교체가 일어났죠. 이제 친노 친문의 시대는 사실상 지났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이제 퇴직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 안 해도 지금은 친명이라는 정치 세력이 가장 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심하고 자중하고 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보상심리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어떻게 보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민주당 초선을 배출하는 등용문이 돼버렸어요. 가장 자기네들이 조직이 친명 최대의 개파 조직이라고 하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각 지역의 시장, 군수, 뭐 도의원, 시의원까지 싹쓸이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지역당을 장악을 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공천권을 휘둘러 보겠다는 게 이번 1인 1표제 반대의 시작이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이번 최근 이재명 대통령 6개월 이제 정치 이제 남짓 넘어가는 시기에 보면 그 7인회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종석도 7인회고 문진석도 7인회고 김남국도 7인회고 가장 곤욕스럽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저런 부산에서 자기 컷오프 됐다고 앙심을 품고 올라와갖고 정청래 저격을 하면서 유동철 연일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러분들 어떤 한 개의 정파 갖고 정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 될 때 과거에 김영삼 쪽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합류를 하면서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더 힘이 그래도 모자른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 DJP 연합까지 했습니다. 김종필과 박태준까지 연합을 해갖고 그게 바로 P가 박태준이거든요. 그런 과거에 김영삼 세력 그쪽까지 끌고 들어와서 겨우 정권을 잡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정권 잡았어요? 호남 김대중 대통령의 세력 플러스 새로운 친노 세력과 결합을 해갖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호남 동교동계와 결국은 반문 세력과 친문 세력과 모든 정파가 다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일 때는 합심했을 때 이기는 겁니다. 지금 친명 최대의 조직이라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입문한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남아있는 DJ계, 그 다음에 노무현계, 그 다음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따랐던 게, 이 사람들 플러스 가장 큰 친명 조직인 이재명계가 합쳐졌을 때 다음 차기 민주당의 대선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자기네들이 보상 심리로 우리가 이재명을 만들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거기에 우리는 그 험난한 여정을 같이 겪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모든 어떤 최고위원마저 지금 여러분들 정청래는 무슨 뭐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산입니까? 당원이 압도적으로 63% 이상의 지지를 보내면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아닙니까? 이런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저격하면서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이 지금 배때기가 부른 거지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제 말 틀린 거 없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지 컷오프 됐다는 앙심을 품고 유동철이라는 인간이 어제 이건태라는 이런 철새 같은 것들이 당대표 견제하려고 최고위원 출마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런 애들 보세요. 욕심이 그득그득 하잖아요. 진짜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려고 그러면요, 가장 친명이라고 하는, 제발 이재명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늘어나야 돼요. 제 말 맞죠? 점점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도 내가 친명 7인회로 불리고 가장 친명의 핵심이라고 불리지만 더 멀리서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을 응원해서 대통령이 중심이어야 되지,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데 이쪽은 당권 싸움을 벌써부터 집안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은 언론은 이때다 싶어갖고 이재명 대 정청래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명청대전 이런 말 쓰는 기사들한테 항의하세요. 대통령과 정청래가 맞서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극과 극을 달립니까? 단 1도 의견이 불일치되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제 말 맞잖아요. 이거는 이번 여러분들 최고위원 보선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요. 그 이유는요, 결국은 이번에 최고위원 보선에 문정복이나 이성윤, 어떻게 보면 당원 1인 1표제를 찬성하는 이런 최고위원이 들어올 경우에는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보궐 최고위원 선거 이후에 다시 당무회의를 통해서 중앙위에다가 한 번 더 1인 1표제를 밀어붙여서,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1인 1표제를 지금 하려고 하냐?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방선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선은요 중앙위에서 다 컷오프를 시켰어요. 이제 여러분들 딱 오죠. 지네가 중앙위를 장악하고 있으면요, 자기애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느 지역의 경선 후보자가 오면 그 사람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미는 애가 이 파란 볼펜이에요. 근데 인지도가 빨간 볼펜이 높아요. 그러면 빨간 볼펜을 중앙위에서 컷오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파란 볼펜이 본선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대의원제를 폐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제를 폐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네 사람들이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으로 가면 누가 이제 본선에 가는 순간 찐명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본선 어필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번 최고위 보선은 거의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최고위원이지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당원 주권주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고위원이냐,
당원 1인 1표제를 공약부터 내걸었던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그런 싸움이니까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제발 민주당의 내부 총질하고 내부 갈라치기 하는, 저는 참 어제 박찬대가 너무 못나 보였어요. 적어도 자기가 당대표 선거에서 졌으면, 어떻게 보면 정청래가 박찬대에게 나이는 비슷하고 그러지만 정치적으로는 대선배잖아요. 2016년에 국회 들어온 사람과 2004년에 17대 배지를 다뤘던 12년 정치 선배입니다. 배지만으로도. 지 선거 졌다고 자기 유동 어제 이건태 하는데 옆에서 병풍 쓰고 앉아있고, 거기 옆에 한준호 서있고, 참 한심하더라고요. 우리가 니네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나가라고 민주당 최고위원 시켰던,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 다음에 하나씩 좀 짚고, 갑자기 피곤해지네. 지금 정유미 검사가 자기를 인사 강등한 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 인사청구 명령,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뭘 착각을 하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검찰청법에는요, 검찰총장 또는 검사, 이 두 개의 구분밖에 없어요. 지금 정윤이 검사장이니 차장검사니 부장검사니 이런 거는요, 그냥 직급이에요. 직급. 편의상 조직을 돌리기 위해서 말따는 검사, 조금,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회사, 대리, 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같이 사무관, 주무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직급이 어떤 계급 체계가 아니에요. 이건 언제든지 여러분들 임명권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강등이 아니라 인사 발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창원에서 수사 명태균 사건 뭉개던 정유미, 제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 강등이 아니라 인사 전보 조치한 거예요. 직위, 직급이 아니라 직위. 제 말 이해하시겠죠? 강등이 아니라 전보 조치한 거예요. 그럼 공무원사에서 당연히 인사권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조 친명이라는 김영진 마음에 안 들죠. 얘도 7인회예요. 지금 그나마 7인회라고 하는 사람 중에, 또 밖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정무실장이 하여튼 김병욱이가 7인회 중에 한 명이고요. 김영진이가 올해 계속 요즘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도, 저는 추미애 대표님이 지나고 나면 추미애가 얼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민주당이 쫄았다라는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보면,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 설치에 있어서 여기저기 위헌 소재가 있으니까 위헌 소지를 없애고 하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신중론이죠. 그 누구의 지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요소 없애갖고 신중하게 진행하라. 이거는 얼마 전에 만찬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종기 대표와 추미애 장관을 좀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는 김용민 의원의 발언도 참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김병기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이다지만 당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지도부가 반드시 존재하면 지도부와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법사위가 단독 행동을 하더라도 검사장 항명검사 18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다라고 해서 고발하고 나서 김병기에게 때 나는 모르는 사실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얘기가 나왔더니, 본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김용민 의원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거에 뭡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본인이 하는 일이 정의롭고 떳떳해도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와 상의를 안 해서 당 지도부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 순간, 그거는 민주당이 사실
그 당나라 군대의 표현밖에 안 되잖아요. 지도부 따로, 법사위 따로.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의원들 간에 그리고 지도부 간에 조절이 된 다음에 이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이 쫄았다 뭐 이런 거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청래가 누구한테 좁니까?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좀 신중론을 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보면 김영진이가 굉장히 수박 색깔이 보이죠. 굉장히 딴 7인회 중에 뭐 마치 레드팀 같이 여러분들 정치권에서 대통령 주변에 레드팀이라는 게 있어요. 레드팀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쓴소리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쓴소리하는 어떤 대통령 측근들을 레드팀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김영진이는 레드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드팀 역할을 하는데 김영진이 발언 보면 굉장히 어쩔 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수박 냄새가 나죠. 왜냐면 김영진이가 오랫동안 김진표 보좌관이었어요. 예전에 김진표 보좌관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김진표 옆에서 뭘 받겠습니까? 하여튼 출신들 보면 사실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정성호가 개혁적이었습니까? 박찬대가 개혁적이었습니까? 김영진이 개혁적이었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혼자 개혁적이었어요. 개혁적이면서도 중도지상주의가 바로 이재명의 진짜 대통령이 빛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날카로운 돌파력이 있지만 때로는 중도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게 이재명의 어떤 정치력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던 애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본인들이 이재명이 최대 핵심 그룹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줘야 돼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할게요. 16일 날이 언제죠? 월요일인가요? 13, 내일 14, 15 월요일이죠. 16일 날 이제 국힘당의 초선들이 회의를 해요. 여기에 이제 초선 대표가 누구냐면 김대식입니다. 이제 김대식이 초선들이 이제 장동혁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하냐에 따라서 장동혁 체제가 비대위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데드라인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힘당에서 한동훈 당무 당원 게시판에 당무 감찰을 하는 것은요, 한동훈 제거 프로젝트예요. 그건 누가 봐도 한동훈이를 어떻게든지 장동혁 체제에서 한동훈이를 당원권 정지 몇 년을 매기고 나오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국힘당의 또 뭐 무대나 그 뒤에 최경환이 뭐 옛날 올드보이들 있잖아요. 그런 올드보이들이 지금 사실 초선이나 이런 애들 다 그쪽에 있던 애들이나 보좌관이나 다 그쪽 출신들이에요. 그럼 그 배후에서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동혁과 한동훈이랑 같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이 국힘당의 장동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희대 사법부에서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사법부가 요즘 연일 그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올 연말 그 마무리 짓겠다 이 말에 사법부가, 내가 아까 약을 먹어서 그렇구나, 이게 왜 이렇게 눈이 감기나 했더니 지금 사법부가 계속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는데, 사법부가 독립을요, 선택적 독립을 외쳐요. 지금 사실 전국 법관회의는요, 윤석열 내란 직후에 가장 빠르게 모였어야 됩니다. 조희대가 모아놓은 어떤 대법 임원들과의 그런 그 계엄령 이후에 어떻게 계엄군에게 협조할까, 이게 아니라 진짜 법관들이 독립을 외치려고 그러면 사실 계엄 쿠데타 있을 때 전국 법관회의에 의해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법관의 독립 좋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당연히 상권 분립에 맞지요. 하지만 이 사법부의 선택적 독립을 외치는 것은요,
본인들의 착각이다. 본인들에게 선택적 독립을 준 적도 없고 본인들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먼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